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몇 번 제가 좀 소개시킨 대로 이 조대현 씨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죠. 사실 저는 진짜 이 조대현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원래는 아스팔트 운동가 조대현 씨가 있어요. 저 최대집 회장이랑 장기정 대표랑 같이 했던, 혹시 그분 아닌가 했는데 그분은 아니고, 지난 전당대회 때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 끌고 다 나가라 이제 이 발언해가지고 주로 사탄파 매체한테 주목을 받고, 아마 이 태극기 등 쪽에서는 뭐 저런 게 다 있네 해가지고 욕을 얻어먹고, 아마 그 문제 때문에 여의도 연구 부위원장이 임명이 보류가 돼서 나름대로 이제 또 좌절도 겪고 뭐 이런 분인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서 처음 만났죠. 그래서 뭐 처음 만나자마자 뭐 이 사람을 지지하냐 그러는데, 지지라기보다는 자 어쨌든 이런 좀 새로운 인물이 와서 한번 좀 판을 좀 흔들어 놓는 게 중장기적인 보수 정치 입장에서는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될 게 없다. 지금 나와 있는 면면들이 오세훈 씨, 뭐 나경원, 안철수, 저쪽에 박영선, 이미 한 10년 전부터 이 서울시장 왔다 갔다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럼 그 10년 동안 한국 정치는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탄핵이 벌어지면서 정치가 이제 거의 우간다 수준으로 이제 후퇴한 상태죠. 그럼 뭐 저 조대현 저 사람은 또 탄핵 찬성하지 않았냐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이제부터 탄핵에 대한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은 미디어워치의 태블릿 책이 출간된 이후부터만 따진다. 과거에 뭐라고 떠든 거는 다 백지다. 왜? 태극기 든 자들이 제일 악랄하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게 드러났고, 태극기 든 자들이야말로 탄핵 무효의 가장 주된 적이고, 솔직히 이번 제가 책을 출판하는데 탄핵 무효의 첫 단추를 끼는 책인데, 아마도 태극기 든 세력들이 가장 많은 회방을 놓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이제 밝혀낸 태블릿 진실, 그리고 우종찬 기자가 이제 정리해놓는 탄핵 백서, 그런 명백한 컨텐츠를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지, 과거는 의미가 없다. 우리가 태극기 들고 4년 전에 탄핵 무효 이렇게 외칠 때 과연 정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조대현 씨나 지금 이제 좀 부산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현주 씨나 뭐 탄핵을 찬성했다 치자 이거예요. 이분들은 뭐 가지고 탄핵을 찬성했겠습니까? 가짜뉴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짜뉴스? 거짓 보도 가지고. 그러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냐? 가짜뉴스를 정확히 간파하고 정말 진실의 가치만 쪼았던 사람들인가, 태극기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다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 어디서 입증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다가 30년 구형을 누명 덮어 씌운 윤석열을 찬양하는 자들이 태극기 세력들인데, 이제 그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특히 이제 그 조대원 씨는 어쨌든 윤석열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은 저쪽 사람 아니냐, 우리 보수에 이 사람이 뭐가 도움이 되냐, 이런 정도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현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념이나 정체성이나 컨텐츠보다도 정치 행태, 줄 안 서고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 온라인과 유튜브가 강조된 새로운 정치 환경에 맞게끔 한번 권력에 줄 서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그런 정치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거든요. 컨텐츠는 앞으로 가면 돼요. 앞으로 제 책, 우종찬 기자 책 같은 거 가지고 널리 알리다 보면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겁니다. 그 문제에서. 뭐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 좀 비전이 없겠죠. 근데 그걸 이제 막 강요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진실의 컨텐츠를 널리 알리게 되면은 습득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이게 이 탄핵 문제가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에서 탄핵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 가지고 승부 거는 것도 아니고, 이건 5월 이후에 아마 이 탄핵 문제는 5월 이후에 당대표 선거, 저 국힘당에 아마 그때부터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며 어떤 잠재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소개를 할 테니까 우리 독자들이 한번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지금 프라임 경제인데, 오늘 이 출마 선언하는 것도 원래 국회 정론관이나 당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핑계 대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국회의원만 해주겠다. 현직 국회의원만 해주겠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전직 국회의원 그건 또 뭡니까? 전직 국회의원 해주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전관예우도 아니고. 원래 정론관 쓰려면은 현직 국회의원이 예약해주고 옆에 서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현직 국회의원이 예약해서 이 사람이 가서 선언하면 되는 건데,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란 이유로 국회 앞마당 가서 혼자 저 고정 나가고 있는 1호 서울 카메라 갖다 놓고 혼자 출마 선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통화해봤는데, 아니 그럼 당 사무실은 뭐냐? 당 사무실 안 내준대요. 뭐 스케줄 짜 있다고. 아니 저 국민의힘 당이 뭐 일 많이 한다고 무슨 출마 선언하는데 뭐 5분에서 10분이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말이 되는 얘기. 그냥 별거 아니다 싶으니까 당 사무처에서 그냥 제끼는 거죠. 뭐 시끄럽게만 하고 별거 아니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경력적으로 다 자산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나 봅시다. 뭐 이 기사 정리를 좀 잘한 것 같은데, 이쪽 이 프라임 경제에서 일단은 태극기 부대 나가라, 그리고 5.18 사죄 이 전당대회 때 이제 이 얘기 가지고 이제 뭐 보수 쪽에서는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백석이 무너진다. 여당이 3분의 2 장악할지 모른다고 얘기해서 욕 엄청 먹다가 결과가 그대로 뭐 저랑 똑같이 얘기했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강호동과 데이비드 캐머런, 데이비드 캐머런 이제 30대 후반에 이제 영국 총리가 됐는데,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이제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뭐 끝난 사람이긴 하지만, 다만 이제 캐머런 하면은 붉은 보수당, 그러니까 이제 보수당인데 복지 정책에서 이제 좌익 노선을 많이 채용을 해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 자유한국당 내내 캐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자유한국당도 이제 이 붉은 좌익 정책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특히 복지 정책 문제에서 그런 인물인데, 지금 뭐 그렇다고 지금 조대원 씨가 지금 뭐 내놓은 공약을 봤을 때 무차별 퍼주는 뭐 좌익적 그런 세금 퍼주기 정책은 또 아니에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내 경선을 하지만 스릴, 서스펜스, 서프라이즈도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너무 지겹다 이거예요. 10년 전의 인물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지겨우니까. 원래 이 지금 여당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원래 보수에서 새로운 인물이 치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활력을 찾는 건데, 이 멍청한 보수들은 지금 윤석열 파이팅, 김동연 파이팅, 문재인 쪽 사람만 지금 갖다 모시면서 이쪽에 대선 주자가 지금 다 몰살당했죠. 뭐 홍준표부터 뭐 원희룡부터 뭐 싸그리 몰살당하고, 그렇다고 신인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보수 정치가 끝장이 났어요. 끝장이 났으면 새 판 뒤집어 봐야죠. 되든 안 되든. 그래서 만약에 조대원 씨가 출마 안 했으면은 제가 뭐 나경원이든 뭐 오세훈이든 뭐 안철수든 제가 이거 별로 관심 안 가졌을걸요. 뭐 박영선이 이기든 누가 이기든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는 박 대통령 사면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사면 이후에 탄핵 무효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유리한가 보면은 탄핵의 책임이 제일 덜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낫죠. 서울시장에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나경원은 절대 안 돼요. 나경원은 탄핵에 뭐 5순위 안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내 기준 볼 때는. 안철수? 거기도 5순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탄핵을 제일 먼저 꺼낸 사람이죠. 박영선? 저쪽에서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차라리 탄핵만 놓고 보면은 오세훈 씨가 제일 책임이 적어요. 탄핵 찬성했지만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만 따지면 오세훈 씨가 차라리 난데,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뭐가 좀 바뀔까요? 뭐가 좀 발전될까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 조대현 씨가 서울시장 후보를 꿰차고 보수에서 당선된다 뭐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 판을 한번 흔들어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약들을 내놨는데 이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봤는데, 글쎄 쟤는 이제 뭐 어차피 제가 서울 시민도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살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김정은 무너지면 뭐 바로 그냥 저 북한으로 올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관련 정책에 대한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는 김정은이 무너뜨리고 북한 치고 들어가 버리면 웬만하면 해결돼요. 웬만한 경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경제정책들 대해서는 제가 별로 그렇게 학습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공공주택 이런 문제들은 뭐 좌익들이 뭐 누구든지 떠드는 얘기인데, 용산을 지적한 얘기는 뭐냐, 공공주택이든 뭐든 지금 수요가 몰려있는 용산부터 강남 이런 데다가 주택을 보급해야지, 지금까지 모든 공공주택은 변두리로 갔기 때문에 이게 거의 슬럼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엉망진창 돼버려요. 공공주택만 들어서 버리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지어야 된다, 이 공급량을. 그걸 공공주택으로 하느냐 민간주택으로 하느냐, 그건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용산부터 강남까지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글로 갈 사람들이 쫙 집 팔고 나가가지고 이 서울시 주변 전체 수도권의 집값이 내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길 놔두고 노른자 땅을 놔두고 딴 데다가 백날 지어봐야 다 슬럼돼요. 지금 한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집을 지어요. 계속 집을 짓는데 왜 집이 모자라냐, 이상하지 않냐, 집을 계속 짓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서울시에 빈집이 저기 수만 채가 있어요. 수만 채가. 집 다 비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면 돼요. 살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 내에서도 살만한 곳이. 그럼 살만한 곳이라는 건 뭐냐, 주위에 학교 등등 편의시설들이 쫙 깔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강남 용산에 밀집돼 있으니까 다 일로 돌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일단 여기다가 왕창 지어버려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정책은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무슨 국민 한 명 한 명들에게 다 집을 주겠다,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그래 봐야 강남에 몰려요. 야, 그럼 나는 왜 저기 딴 데다 주냐, 나도 용산이나 강남에 집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치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한 채 지어서 국민에게 주든 민간에 짓든 핵심은 뭐냐, 노른자 땅에다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뭐 자금을 뭘로 하냐 해서 국민연금 가지고 한다, 뭐 그건 이제 또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겠죠.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주택은 수익성을 낮춰가지고 저가로 공급해 주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본인이 뭐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디테일한 문제들은 토론 때 검증받겠다, 그렇게 나온 거고. 서울시 내 민간 보육교사 봉급 처우 개선인데, 이건 이제 이 보육시설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만약에 이거 맞벌이 집이다 그러면은 애 하나만 낳는 순간에 이거 집안 뒤집히거든요. 그럼 안정적으로 보육 쪽에 맡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에서 하는 보육교사는 좀 안정적인데 민간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좌익적 정책이라면은 싸그리 다 이 민간 보육을 싸그리 다 공무원화 시켜버리겠다, 뭐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민간 교육사의 봉급 처우를 관 수준으로 올려주겠다. 그 대신에 관 수준으로 책임 묻겠다. 아주 절충 정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그런 정도로 이제 완전 좌익과 다른 절충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 같고,
시립대학교 전면 무상화 등 서울시가 이제 관여하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다 무상화한다. 뭐 이것도 사실 좀 따질 문제는 있는 거죠. 지금 이 서울시립대학을 박원순이 반값을 했는데 원래 서울시립대학은 민간대학보다 반값이에요. 근데 그걸 또 반값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울시립대학에 이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해가지고 시립대에다가 정만 두고 또 재수삼삼 들어가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전면 무상한다 그러면은 서울시립대에다가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화한다 해가지고 이 교육질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마치 카이스트처럼 가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따져볼 만한데 그럼 도대체 서울시립대학이라는 대학을 엘리트 대학으로 갈 거냐 대중대학으로 갈 거냐. 지금 카이스트는 다 무상인데 이건 엘리트 교육 아닙니까? 서울시립대학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엘리트 교육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시립대학 교육은. 근데 이거 전면 무상화 됐을 때 정원을 늘려서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서울시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엘리트 교육권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은 좀 있습니다. 한 이런 정도 지금 공약을 좀 내세웠고요. 근데 아마 뭐 다른 것들은 크게 뭐 이슈가 안 될 텐데, 지금 아마 이 부동산 문제겠죠. 지금 이 서울에서 이 부동산, 특히 강남 쪽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치고 들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이거죠. 이때 제가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 기사를 못 봤습니다. 이거 뭐 조중동에 안 나왔던 기사 같아가지고, 주로 저는 이 경선 때는 오세훈하고 황교안이 태블릿 PC 가지고 논쟁한 거, 저는 뭐 그것만 집중했었는데, 자, 왜 나가라 그런지를 제가 좀 많이 따져봤는데, 태극기 이 부대를 그냥 이 전당대회 때 이제 김진태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하면서 그 우공당 쪽을 많이 뺐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전당대회 앞에서 태극기 들고 그냥 김진태 외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정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개파 형성과 좀 비슷하게 되는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전당대회 하면은 이 개파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게 티가 나면서 마치 이거 이 당 주유를 허무는 듯한 아마 그런 문제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외쳐야 될 때 태극기 부대는 김진태만 외친다. 그러니까 당성이 없는 거죠, 당성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김진태 의원을 당선시키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을 한번 내 당처럼 살려보겠다, 그런 의식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김진태 의원의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뭐 대부분 다 나가든지 뭐 활동 안 하든지, 그래서 그 차원에서 태극기 나가라고 했다는 거는 충분히 당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태극기가 지금까지 보수 정치에 기여한 게 뭐며, 태극기 들고 탄핵 무효에 기여한 게 뭐냐. 이거는 조대원 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문제인데, 정말 없어도 너무 없다. 기여한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찰해서 다시 처음부터 책을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설득하려면은 태극기 들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자료 가지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탕기국 때는 시간이 없다 칩시다. 시간이 없었어요, 탕기국 때는. 저만 해도 탕기국 때는 태블릿에 대해서 최소한의 JTBC 보도의 문제점만 얘기했지, 이거를 제가 파헤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정도는 구호로서 가능한데, 그럼 그 뒤에 뭐 했냐 이거야. 그 뒤에 태극기 드는 자들이 뭐 하고 다녔냐 이거죠. 백서 하나 만들었습니까? 이 탄핵 백서를 왜 우종찬 기자 한 명이 만들고 있죠? 그 민간인 한 명이? 태극기 들고 자금 빨아들인 사람도 있잖아요. 포스트가 우공당부터. 그거 뭐 하고 있었냐고, 4년 동안에. 그리고 무슨 태블릿은 변희재의 전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면 안 된다. 왜 내가 다 해야 되죠, 태블릿을? 왜 나 혼자 해야 되죠? 그리고 원래 저 혼자 했던가요? 아니에요. 첫 시작할 때 여러 명이 했어요. 저만 끝까지 한 거거든요. 그거 국본이나 우공당에 하면 안 됩니까? 국본 우공당이 그 돈 걷어가지고
자료조사팀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면 안 돼요? 타브릭박스 본인들이 만들면 안 됩니까? 본인들이 안 해놓고 이제 이걸 방해하려고 그래 이제 이걸. 그러니까 태극기의 정당성이 뭐가 있냐 이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탄핵무효 외치는 포스트 중에서 미디어워치 포스트가 태극기를 제일 먼저 내렸습니다. 저 하는 짓들, 저 우공당 내에서 하는 짓들을 보세요. 저 완장부대들. 적이랑 엮이기 싫어가지고 우리 독자들은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안 들어버렸어요. 집회할 때. 그래서 우린 뭘 들었습니까? 박 대통령 사진 들었잖아요. 우공당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거 내리라 그랬잖아요. 왜? 태극기 사유화하려고. 박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는 한 이 탄핵무효 운동의 리더는 박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내려버리고 태극기 들고 특정 개인들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태극기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들었어요.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태극기를 무시하고 애국가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태극기가 됐는데 지금까지 와서 볼 때는 이 태극기 가지고 다 해먹었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뭘 발전시킨 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 태극기도 나가 했을 때 태극기가 뭐 잘못했냐고 얘기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징계도 받고 했는데, 자, 하여튼 이 스케줄이 1월 말에 이제 출마했으니까 부산과 서울에서 토론회 2번 하고 한대요. 그래서 4명을 가리는데 4명 안에 들면은 2월 말까지 같이 경선한다. 그래서 목표가 일단 4명 안에 드는 거다. 4명이라면 일단 나경원 오세훈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2명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4명 뽑을 때 조대현 정도 1명 들어가면은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4명 안에 들었을 때 5천만 원씩 내라 그러는데요, 후보들한테. 아니, 전당대회 때 5천만 원 내는 거는 예전 전당대회는 전국 돌면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니까 5천만 원씩 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으지도 못하는데 왜 5천만 원이에요? 이걸로 또 장사하려고. 그러니까 정치 신인 나와라 그러면서 신인이 나올 수 없게끔 장벽을 쌓아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람 일으켜서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안철수랑 붙고 박영선 붙는 거고, 못 나가게 되면은 6월달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 나간다니까. 그 당대표에 또 김소연 변호사 나간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새 판 짜보는 게 어떻겠냐.